2019년 11월 14일 밤 10시, 세크라멘토 구조 서비스 콜센터에 전화가 걸려왔다. 조용하고 긴장된 남자 목소리였다. 교환은 제니퍼 콜은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8년 동안 이 자리에서 일하며 모든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이번 통화는 처음부터 이상했다. 전화를 건 남자는 이웃집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말했다. 메이플가 47번지였다. 콜은 질문을 시작했다. 정확히 어떤 소리냐? 남자는 신음소리 같다고 대답했다. 아니면 비명소리일 수도 있다. 구별하기 어렵다. 얼마나 오래되었냐? 며칠, 어쩌면 일주일 정도 되었다. 밤에 이 소리가 반복된다. 콜은 이름을 물었다. 침묵.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1분 후 통화가 끊겼다. 규정상 이런 전화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당직 경찰관은 가장 가까운 순찰대를 파견했다. 브라이언 밀러와 케빈 톰슨 경관은 몇 분 후 출동했다. 메이플가는 조용한 주거지역이었다. 단층 주택들과 잘 가꿔진 정원들이 있었다. 순찰차는 밤 11시경 47번지에 도착했다. 경관들은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봤다. 평범한 집, 새로 칠한 페인트, 깔끔하게 깎인 잔디. 창문은 어두웠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완전한 침묵. 톰슨은 현관문으로 다가가 노크했다. 기다렸다. 더 크게 노크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문간에 서 있었다. 깔끔하고 침착했다. 자신을 집주인 로버트 휴즈라고 소개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톰슨은 설명했다. 이 주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휴즈는 놀랐다. 혼자 살고 있으며 아무 문제도 없다고 말했다. 아마 집을 착각했을 것이라고. 경관은 내부를 확인해도 되는지 허락을 구했다. 표준 절차였다. 휴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그들은 거실을 지나갔다. 깨끗하고 깔끔했다. 부엌에는 설거지가 되어 있었다. 욕실에는 칫솔이 하나만 있었다. 휴즈는 정말 혼자 살고 있었다. 침실에는 정돈된 침대와 협탁 위에 책이 있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다. 밀러는 복도 끝에 닫힌 문을 발견했다. 유일하게 확인하지 않은 방이었다. 무엇이냐고 물었다. 휴즈는 즉시 대답했다. 창고다. 오래된 물건들과 상자들이 있다. 몇 달 동안 들어가지 않았다. 톰슨은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그저 확인을 마무리하기 위해서였다. 휴즈는 굳어버렸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 표정이 변했다. 그는 지난 봄에 그 방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창고 때문에 자물쇠 수리공을 부를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고. 밀러는 인상을 찌푸렸다. 이상한 설명이었다. 자기 집 방 열쇠를 잃어버리고 거의 1년 동안 자물쇠를 바꾸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톰슨은 강하게 요구했다. 모든 방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휴지가 열지 않으면 지원 병력을 부르겠다고. 휴즈는 몇 초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주머니에서 열쇠 뭉치를 꺼냈다. 문으로 다가갔다. 손이 약간 떨렸다. 열쇠를 자물쇠에 넣었지만 바로 돌리지 않았다. 멈췄다. 거기에는 그냥 오래된 물건들만 있어요. 톰슨은 고개를 끄덕였다. 휴즈는 열쇠를 돌렸다. 자물쇠가 딸깍거렸다. 문이 살짝 열렸다. 틈새에서 먼지, 습기, 그리고 뭔가 다른 것들이 섞인 퀴퀴한 공기가 흘러나왔다. 휴즈는 문을 더 활짝 밀었다. 안은 어두웠다. 그가 불을 켰다. 그리고 경찰관들이 본 것은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곳은 창고가 아니었다. 사람이 사는 방이었다. 작고 10평방미터, 어쩌면 12평방미터 정도 되는 방이었다. 바닥에는 낡은 매트리스가 있었다. 구석에는 양동이가 있었다. 빈 물병들, 종이 접시에 남은 음식물 찌꺼기들. 그리고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매트리스에 앉아 있었다. 야위고 매우 야위였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길게 늘어져 있었다. 옷은 더럽고 낡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불빛을 바라봤다. 밝은 빛에 익숙하지 않은 듯 눈을 가늘게 떴다. 밀러는 굳어버렸다. 톰슨은 앞으로 나섰다. 휴지는 문가에 서서 침묵했다.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경찰관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텅 비고 초연한 시선이었다. 톰슨이 그녀에게 누구냐고 물었다. 여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조용히 거의 들리지 않게 말했다. 메리. 제 이름은 메리예요. 밀러는 휴즈에게 돌아섰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휴즈는 침묵했다.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톰슨은 즉시 지원 병력을 불렀다.
몇 분 후 순찰차 2대가 더 집에 도착했다. 휴즈는 집 밖으로 끌려나와 차에 태워졌다. 여자는 조심스럽게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천천히 불안하게 벽에 의지하며 걸었다. 구급대원이 10분 후에 도착했다. 현장에서 여자를 진찰했다. 탈수, 영양실조. 그녀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리고 로버트 휴즈는 체포되었다. 경찰관들은 질문을 시작했다. 이 여자는 누구인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방에 있었는가? 왜 문이 잠겨 있었는가? 휴즈는 침묵했다. 변호사 없이는 대답을 거부했다. 몇 시간 후 형사들이 서류를 확인하고 이웃들을 신문하기 시작했을 때 첫 번째 사실들이 드러났다. 메리 휴즈, 로버트의 아내, 2001년부터 정식으로 결혼했다. 그녀가 이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2003년이었다. 16년 전이었다. 이웃들은 메리가 오랫동안 이 집에 살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로버트는 아내가 치료를 받고 있다고 모두에게 말했다. 전문 병원에서. 정신건강 문제였다. 그는 가끔 그녀를 방문하지만 의사들은 잦은 방문을 권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로버트는 조용하고 예의 바른 이웃이었다. 세금을 제때 냈다. 잔디를 깎았다. 모두에게 인사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들로부터 몇 미터 떨어진 잠긴 방에 갇혀 있었다. 형사들은 연대기를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여자가 16년 동안 어떻게 사라질 수 있었고 아무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는지 이해해야 했다. 가장 먼저 이웃들을 신문했다. 메이플가는 모두가 서로를 아는 작은 동네였다. 이웃 바바라 킹은 30년 동안 이곳에 살았다. 그녀는 로버트와 메리를 잘 기억했다. 부부는 2001년에 이사 왔다. 로버트는 회계사, 메리는 사서였다. 조용하고 예의 발랐다. 바바라가 메리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2003년 봄이었다. 메리가 마당에서 꽃을 다듬고 있었고 그들은 인사를 나눴다. 평범한 날이었다. 몇 주 후 바바라는 로버트에게 아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로버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메리는 치료 중이다. 건강 문제가 있다. 의사들이 장기 치료를 주장한다. 바바라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쾌유를 빌어주고 다시는 그 주제를 꺼내지 않았다. 이웃 제임스 포트는 2005년에 이사 왔다. 로버트는 즉시 아내가 전문 시설에 있다고 언급했다. 제임스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였다. 로버트는 평범한 이웃처럼 보였다. 인사를 하고 수리하는 것을 돕고 잔디를 깎았다. 다른 이웃들도 확인해 주었다. 로버트는 모두에게 똑같은 말을 했다. 아내가 치료 중이고 가끔 방문이 허용되며 의사들이 최소한의 접촉을 관장한다고.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다. 왜? 로버트는 결혼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그저 아내가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을 뿐이다. 형사들은 메리의 의료 기록을 찾아냈다. 마지막 의사 방문은 2003년 2월이었다. 그 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캘리포니아나 인근 주 병원 기록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은행 계좌. 마지막 거래는 2003년 4월 18일이었다. $40 인출. 그 후 계좌는 16년 동안 정지되었다. 전화기로. 마지막 통화는 2003년 4월 20일이었다. 친구 수잔 밀러가 전화했다. 메리는 몸이 좋지 않아 휴가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일주일 후 수잔은 다시 전화했다. 로버트가 전화를 받았다. 메리가 여전히 좋지 않고 의사들이 휴식을 연장하라고 권한다고 말했다. 한 달 후 로버트는 메리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알렸다. 심각한 신경계 문제가 있었다. 방문은 권장되지 않는다고. 수잔은 병원 이름을 물었다. 로버트는 모호하게 대답했다. 전문 시설이며 의사들이 기밀 유지를 주장한다고. 수잔은 쾌유를 비는 카드를 보냈다. 답장은 받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연락이 끊겼다. 삶은 계속되었다. 메리의 어머니 엘리자베스 존스는 2003년 4월에 딸과 마지막으로 통화했다. 메리는 피로와 두통을 호소했다. 몇 주 후 로버트가 전화했다. 메리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알렸다. 신경쇠약. 의사들이 방문을 금지했다. 엘리자베스는 걱정했지만 로버트는 안심시켰다. 아내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으며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엘리자베스는 병원 주소를 물었다. 로버트는 의사들이 허락하는 대로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허락은 따르지 않았다. 2007년 엘리자베스는 사망했다. 로버트는 장례식에 참석했다.
메리가 상태가 좋지 않아 올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형사들은 로버트의 신문 기록을 찾아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진술했다. 그는 2003년 봄에 메리에게 공격적인 발작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고 접시를 깨고 자신을 위협했다. 로버트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도록 설득하려 했다. 메리는 거부했다. 상태는 악화되었다. 로버트는 그녀를 별도의 방에 가두기로 결정했다. 일시적으로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그는 음식과 물을 가져다주고 보살폈다. 하지만 일시적인 조치는 영구적인 것이 되었다. 변호사가 신문을 중단했다. 의뢰인이 스트레스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이제 형사들은 16년 전에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밝혀내야 했다. 형사들은 찾을 수 있는 모든 메리의 사진을 모았다. 가족 앨범, 친척들의 휴대폰 기록, 오래된 소셜미디어 게시물. 마지막 사진은 2003년 4월 12일자였다. 메리의 어머니 엘리자베스의 생일, 레스토랑에서 열린 가족 행사. 사진 속 메리는 식탁에 앉아 미소 짓고 있다. 옆에는 로버트, 어머니, 사촌이 있다. 평범한 가족 사진이었다. 8일 후 메리는 사라졌다. 형사들은 정확한 연대기를 재구성했다. 4월 18일 메리는 ATM에서 $40를 인출했다. 마지막 금융거래였다. 4월 20일 그녀는 친구 수잔에게 전화하여 피로를 호소했다. 마지막 전화통화였다. 그 후에는 침묵이었다. 친척들은 2003년 3월부터 로버트가 메리와의 접촉을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메리의 여동생 제니퍼는 이상한 에피소드를 기억했다. 그녀는 3월 초에 메리에게 전화하여 주말에 초대하고 싶었다. 로버트가 전화를 받았다. 메리가 쉬고 있고 몸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제니퍼는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했다. 로버트는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메리는 다시 전화하지 않았다. 제니퍼는 일주일 후 다시 전화했다. 이번에도 로버트가 받았다. 같은 이야기였다. 메리가 자고 있고 피곤하며 직접 전화할 것이라고. 제니퍼는 걱정했다. 예고 없이 그들의 집을 방문했다. 로버트는 문을 열었고 침착해 보였다. 메리가 점심 식사 후 잠자리에 들었다고 말했다. 의사들이 더 많이 쉬라고 권한다고. 제니퍼는 여동생을 깨워달라고 요청했다. 로버트는 거부했다. 메리에게 평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간에서의 대화는 몇 분 동안 지속되었다. 로버트는 예의 발랐지만 끈질겼다. 제니퍼는 여동생을 보지 못한 채 떠났다. 그것은 2003년 3월 10일이었다. 4월 12일 어머니 생일 이후 그들은 마지막으로 만났다. 메리의 사촌 마이클 존슨도 변화를 감지했다. 2월에 그는 메리와 로버트의 저녁 식사를 위해 방문했다.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메리는 요리했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웃었다. 3월 말 마이클은 다시 만나자고 전화했다. 로버트는 지금은 불편하다고 대답했다. 메리가 몸이 좋지 않다고. 마이클은 도움을 제안했다. 로버트는 거절했다. 혼자 스프라빌리아 있자라고 말했다. 마이클은 더 이상 주장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가족과 직업이 있었다. 그는 메리가 그저 과로했다고 생각했다. 4월 20일 이후 접촉은 완전히 끊겼다. 로버트는 모두에게 같은 버전을 알리기 시작했다. 메리는 병원에 있다. 전문 시설. 치료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여동생 제니퍼는 병원 주소를 요구했다. 로버트는 의사들이 방문을 금지했다고 대답했다. 메리의 상태는 불안정하며 외부 접촉이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제니퍼는 끈질기게 요구했다. 로버트는 나중에 정보를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중은 결코 오지 않았다. 제니퍼는 처음 2달 동안 매주 전화했다. 로버트는 항상 참을성 있게 대답했다. 메리가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개선은 있지만 느리다고. 의사들은 서두르지 말라고 요청한다고. 석 달 후 제니퍼는 의사와 직접 이야기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로버트는 거절했다. 의료 비밀을 침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리 스스로도 친척들이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제니퍼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2003년 여름에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탐정은 세크라멘토에서 100마일 반경 내의 모든 정신병원을 확인했다. 메리는 어디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제니퍼는 이 정보를 가지고 로버트에게 전화했다. 로버트는 당황하지 않았다. 병원이 다른 주에 있다고 설명했다. 희귀 질환을 치료하는 전문센터라고. 의사들은 완전한 기밀 유지를 주장한다고. 제니퍼는 실종 신고를 하고 싶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메리는 어디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남편은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다.
법적으로는 모든 것이 깨끗했다. 제니퍼가 상담한 변호사는 설명했다. 성인은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남편은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범죄의 증거가 없으면 경찰은 수사하지 않을 것이다. 제니퍼는 손을 놓았다. 그녀는 로버트에게 계속 전화했지만 횟수는 줄었다.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는 분기별로 한 번. 대답은 똑같았다. 메리는 치료 중이고 상태는 안정적이며 방문은 아직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세월이 흘렀다. 제니퍼는 결혼하여 오리건으로 이사했다. 삶이 그녀를 집어삼켰다. 메리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고통스러운 주제가 되었다. 2010년경 친척들은 단념했다. 메리는 어딘가 병원에 있었고 로버트는 그녀를 돌보고 있었다. 다른 선택지는 보이지 않았다. 아무도 이 모든 시간 동안 메리가 현관에서 몇 미터 떨어진 메이플가의 집에 잠긴 방에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로버트 휴즈가 체포된 후 형사들은 메이플가의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는 전체 수색 영장을 가지고. 그들은 16년 동안 이 방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해야 했다. 공책 중간에는 그저 문구의 파편들만 있었다. 제발 내보내줘. 집에 가고 싶어. 엄마. 마지막 페이지들은 비어 있었다. 형사들은 공책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필적 전문가들은 메리의 필적임을 확인했다. 필적의 퇴화는 장기간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일치했다. 로버트는 다시 신문을 받았다. 이번에는 해리스 형사가 직접 질문했다. 얼마나 자주 음식을 가져다 주었나? 로버트는 하루에 한 번, 가끔 2번. 물은 매일. 그녀는 나갈 수 있었나? 아니요. 한 번도? 로버트는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가끔 욕실에 나가도록 허락했다. 감시하에. 그 후에는 그만두었다. 너무 위험했다. 해리스는 의료 지원에 대해 물었다. 로버트는 메리가 심각하게 아픈 적은 없다고 대답했다. 감기는 스스로 치료했다. 약은 약국에서 샀다. 형사들은 지난 몇 년간 로버트의 구매 내역을 확인했다. 은행 명세서, 영수증, 음식, 물, 간단한 의약품에 대한 정기적인 지출. 식품의 양은 한 사람이 아닌 2사람에게 해당했다. 이웃들도 확인해 주었다. 로버트는 자주 식료품 봉투를 가져왔다.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보다 많았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아마도 미리 비축해 두었을 것이다. 해리스 형사는 일과를 재구성했다. 로버트는 2005년부터 재택회계사로 일했다. 거의 항상 집에 있었다. 가게에 나가거나 가끔 이웃들을 만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다. 매일 그는 방문을 열었다.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양동이를 가져가 폐기물을 처리했다. 물을 주었다. 다시 문을 닫았다. 16년 동안 똑같은 일상. 사건을 조사한 심리학자들은 극도의 통제 형태를 지적했다. 로버트는 메리가 자신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음식, 물, 빛, 모든 것을 그가 통제했다. 범죄를 더 일찍 밝힐 수 있었던 첫 번째 단서는 가장 간단한 것이었다. 2019년 11월 14일의 익명전화. 누군가 집에서 신음소리를 들었다는 것이다. 형사들은 발신자의 신원을 밝히지 못했다. 번호는 현금으로 구매한 일회용 번호였다. 단서는 사라졌다. 하지만 그 전화가 메리를 구했다. 그 전화가 없었다면 그녀는 그 방에서 몇 년을 더 보냈을지도 모른다. 범죄 현장 전문가들이 집에서 작업하는 동안 해리스 형사는 로버트 휴즈에 대한 완전한 조사를 요청했다. 전기, 범죄 기록, 금융 데이터, 의료 기록. 로버트 휴즈, 64세. 캘리포니아 출생. 전문대학 교육. 소규모 회사에서 회계사로 근무. 2005년부터 계약직 재택근무. 수입은 안정적이었고 세금은 제때 납부했다. 범죄 기록은 깨끗했다. 단 한 번의 체포, 단 한 번의 기소도 없었다. 심지어 교통 위반 벌금도 없었다. 모범적인 시민이었다. 해리스는 로버트의 의료 기록을 확인했다. 마지막 의사 방문은 1년 전의 정기검진이었다. 진단서에 정신질환은 없었다. 평범하고 건강한 중년 남성이었다. 이웃들도 확인해 주었다. 조용하고 마묵한 사람이었다. 다투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다. 작은 일들을 도왔다. 집을 깨끗하게 관리했다. 범죄 성향을 나타내는 어떤 것도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메리 휴즈. 해리스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조사를 시작했다. 캘리포니아 의료기관, 정신과 병원, 재활센터, 그리고 수색을 인근 주들인 네바다, 오리건, 애리조나로 확대했다. 결과는 0이었다.
메리는 어디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해리스는 연방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했다. 전국의 모든 전문시설, 사립병원, 공립센터, 폐쇄된 요양원, 메리 휴지는 어디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16년 동안 로버트는 아내가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친척들은 믿었다. 친구들도 믿었다. 이웃들도 믿었다. 하지만 치료는 전혀 없었다. 해리스는 보험 기록을 확인했다. 메리는 고용주를 통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2003년 4월까지 유효했다. 해고된 후 보험은 취소되었다. 로버트는 아내를 위한 새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치료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의료비 보상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만약 메리가 정말로 16년 동안 병원에 있었다면 수십만 달러가 들었을 것이다. 로버트는 자신의 수입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금융기록에는 대출이나 빚이 전혀 없었다. 해리스는 로버트를 다시 신문했다. 직접 물었다. 메리가 어떤 병원에 있었나? 로버트는 침묵했다. 변호사는 대답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해리스는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메리는 어디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의료 기록도 없었다. 치료비 지불도 없었다. 병원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허구였다. 로버트는 시선을 내렸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집에 있었다. 네네. 변호사가 신문을 중단하려 했다. 하지만 로버트는 계속했다. 그는 아내를 진짜 병원에 보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녀의 상태가 악화될까봐 두려웠다고. 스스로 돌보겠다고 결정했다고. 해리스는 다음 질문을 했다. 왜 그녀를 가두었나? 로버트는 대답했다. 그녀는 위험했다.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그녀를 보호했다. 해리스는 누구로부터 보호했냐고 물었다. 로버트는 침묵했다. 형사들은 2003년 이전 메리의 의료 기록을 통해 로버트의 주장을 확인했다. 마지막 정신과 의사 방문은 한 번도 없었다. 마지막 주치의 방문은 평범한 진찰이었고 정신 건강에 대한 불만은 없었다. 메리의 도서관 동료들은 어떤 이상한 점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는 평범한 직원이었다. 침착하고 친근했다. 공격적인 발작이나 장애 징후도 없었다. 친척들도 확인해 주었다. 메리는 결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사건, 갈등, 이상한 행동은 없었다. 로버트의 주장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았다. 해리스는 깨달았다. 아내의 병에 대한 이야기는 위장이었다. 로버트는 메리를 치료하기 위해 그 방에 가둔 것이 아니었다. 통제를 위해서였다. 검찰은 사건을 구성하기 시작했다. 불법 감금, 어쩌면 납치, 어쩌면 고문. 메리의 증언과 의료 소견에 따라 달라졌다. 로버트는 공식적으로 기소되었다. 보석은 허용되지 않았다. 도주 위험이 너무 높았다. 로버트의 변호사는 변호를 시도했다. 의뢰인이 선의로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아내를 돕고 싶었다고.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검사는 이 주장을 일축했다. 16년은 실수가 아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결정이었다. 로버트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었다. 아내를 가두고 그녀의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이해해야 했다. 2003년 4월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로버트가 아내를 그 방에 가두었는가? 형사들은 2003년 이전 메리와 로버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세한 신문을 시작했다. 그들은 이 가족관계의 전체적인 그림이 필요했다. 메리의 여동생 제니퍼가 먼저 증언했다. 그녀는 예전에는 사소해 보였던 세부 사항들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제는 불안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로버트와 메리는 2001년에 결혼했다. 공통 친구들을 통해 만났고 약 1년 동안 교제했다. 결혼식은 소박했다. 메리는 행복해 보였다. 제니퍼가 첫 번째 변화를 감지한 것은 결혼 후 6개월 뒤였다. 메리가 전화를 거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예전에는 매일 통화했지만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이었다. 제니퍼는 괜찮냐고 물었다. 메리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저 일이 많아서 피곤하다고. 제니퍼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그 후 메리는 도서관을 그만두었다. 2002년 초였다. 제니퍼는 놀랐다. 메리는 자신의 일을 사랑했고 그곳에서 8년 동안 일했다. 이유를 물었다. 메리는 설명했다. 로버트가 자신이 너무 피곤하다고 생각한다고. 집에 머물면서 가사를 돌보라고 제안했다고. 그들은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고 그녀의 월급은 중요하지 않다고.
제니퍼는 경계했다. 메리는 결코 가정주부 스타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일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했다. 하지만 메리는 그 결정이 자발적이라고 주장했다. 몇 달 후 제니퍼는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메리가 더 이상 자신의 돈을 관리하지 않았다. 예전에는 개인 계좌가 있었고 직접 구매 비용을 지불했다. 이제 모든 재정은 로버트가 통제했다. 제니퍼는 직접 물었다. 왜? 메리는 로버트가 돈에 대해 더 잘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회계사이고 예산을 계획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하다고. 제니퍼는 메리에게 만나서 점심을 같이 먹자고 제안했다. 메리는 거절했다. 로버트가 친척들과 자주 만나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했다. 그것이 가족에게서 주의를 돌린다고 생각한다고. 그것은 2002년이었다. 실종되기 1년 전. 메리의 친구 수잔 밀러도 비슷한 상황을 확인해 주었다. 결혼 후 메리는 변했다. 폐쇄적이고 불안해졌다. 수잔은 2002년 초의 대화를 기억했다. 그들은 점심시간에 도서관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메리는 피곤해 보였다. 수잔은 집에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지 물었다. 메리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로버트가 매우 배려심이 깊다고 말했다. 가끔은 너무 지나치게. 그는 항상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어울리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싶어 한다고. 하루에 여러 번 전화한다고. 수잔은 메리가 통제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느냐고 물었다. 메리는 부인했다. 로버트가 그저 걱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를 염려한다고. 메리가 직장을 그만둔 후 그들은 더 드물게 만났다. 수잔은 전화해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메리는 항상 핑계를 댔다. 바쁘다, 몸이 좋지 않다, 로버트가 반대한다. 마지막 만남은 2003년 3월이었다. 메리는 지쳐 보였다. 살이 빠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다. 수잔은 걱정했다. 도움을 제안했다. 메리는 거절했다. 스스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주 전화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로버트가 자신이 통화로 인해 주의가 산만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사촌 마이클은 돈에 대해 이야기했다. 2002년에 그는 로버트에게 $5,000를 빌려주었다. 로버트는 일시적인 어려움이며 한 달 안에 갚겠다고 설명했다. 돈은 제때 갚았다. 하지만 마이클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로버트가 메리에게 이 대출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그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마이클은 동의했다. 하지만 나중에 생각했다. 왜 남편이 아내에게 재정 문제를 숨기는가? 그들은 가족이고 모든 것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 형사들은 이 모든 증언을 수집했다. 그림은 더욱 선명해졌다. 로버트는 2003년 훨씬 전부터 메리를 고립시켰다. 처음에는 직장에서, 그 다음에는 친구들로부터, 그 다음에는 친척들로부터. 돈에 대한 통제권을 빼앗았다. 연락, 이동, 소통을 통제했다. 이것은 아내의 질병에 대한 갑작스러운 반응이 아니었다. 이것은 체계적인 과정이었다. 수사를 자문한 심리학자는 설명했다. 고전적인 가정폭력배의 패턴이라고. 외부 세계로부터 피해자를 점진적으로 고립시킨다.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한다. 완전한 의존성을 만든다. 2003년 4월경 메리는 이미 사회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다. 로버트는 그저 다음 단계인 물리적인 고립을 실행했을 뿐이었다. 해리스 형사는 심층 수사를 위한 모든 필요한 근거를 확보했다. 친척들의 증언, 재정 기록, 동료들의 증언. 이제 이 사건은 단순히 잠긴 방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수년간의 통제, 조작,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체계적으로 파괴한 사건이었다. 형사들이 친척들의 증언을 수집하는 동안 다른 작업이 병행되었다. 메리가 어디에도 등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로버트 휴즈는 주요 용의자가 되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그를 기소할 만한 것이 없었다. 수색 영장을 얻기 위해서는 확실한 근거가 필요했다. 친척들의 통제와 고립에 대한 증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형사들은 메이플가의 집에 대한 은밀한 감시를 설치했다. 경찰관들은 두 교대로 일했다. 24시간 감시, 로버트의 모든 움직임, 접촉, 구매 내역을 기록했다. 그들이 본 것은 바로 그 정상성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로버트는 완전히 평범하게 행동했다. 매일 아침 8시 장각에 마당으로 나갔다. 우편함을 확인했다. 건조한 날에는 잔디에 물을 주었다. 지나가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눴다. 화요일과 금요일은 식료품점에 가는 날이었다. 로버트는 일주일치 식료품을 샀다. 항상 같은 품목이었다. 빵, 통조림, 물, 채소, 고기.
한 사람에게 필요한 양보다 많았지만 결정적인 정도는 아니었다. 경찰관들은 모든 구매 내역을 기록했다. 로버트는 현금으로 계산했다.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 계산원들에게 예의 바르게 이야기했다. 미소 지었다. 수요일에는 잔디를 깎았다. 고르고 깔끔하게. 약 1시간 동안 작업했다. 그리고 도구를 차고에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스트레스 지우는 없었다. 불안감도 없었다. 무언가를 숨기거나 평소의 일과를 바꾸려는 시도도 없었다. 해리스 형사는 매일 저녁 감시 기록을 검토했다. 그를 가장 불안하게 한 것은 바로 이 평온함이었다. 아내가 16년 전에 사라진 남자가 모든 것이 괜찮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경찰관들은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포착했다. 매일 저녁 7시경 로버트는 부엌으로 갔다.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그 양이 이상했다. 관찰자는 창문을 통해 보았다. 로버트는 2접시에 음식을 담았다. 한 접시는 식탁에 두었다. 다른 접시를 들고 집 안쪽으로 들어갔다. 20분 후 빈 접시를 들고 돌아왔다. 그것을 씻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 혼자 저녁을 먹었다. 이것은 매일 저녁 반복되었다. 형사들은 추정했다. 아마도 로버트가 집안에 누군가를 먹이고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누구를? 공식적으로 그는 혼자 살고 있었다. 해리스는 인근 주택의 CCTV 기록을 요청했다. 지난 몇 달간의 영상들을 찾아냈다. 로버트는 정기적으로 쓰레기를 버렸다. 매주 2봉지. 한 사람에게는 너무 많은 양이었다. 또 다른 세부사항. 로버트는 집의 한 부분에 있는 창문을 결코 열지 않았다. 경찰관들은 건축 도면을 확인했다. 그곳에는 방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창문은 항상 닫혀 있었고 커튼은 드리워져 있었다. 로버트가 환기를 위해 다른 모든 창문을 열었을 때조차도 그 창문 하나는 닫혀 있었다. 해리스는 공과금 청구서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로버트의 집의 물소비량은 한 사람의 평균보다 높았다. 결정적인 정도는 아니었지만 눈에 띄었다. 전기 사용량도 마찬가지였다. 로버트는 일반적인 독신 거주자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했다. 이 모든 세부 사항들은 개별적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함께 모여 하나의 그림을 형성했다. 감시는 2주 동안 계속되었다. 로버트는 단 한 번도 일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단 한 번도 불안감을 드러내지 않았다. 단 한 번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 바로 이 병적인 평온함이 형사들을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다. 해리스는 심리학자와 상담했다. 로버트의 행동을 설명했다. 심리학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안전에 대해 완전히 확신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는 폭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의 비밀이 안전하게 숨겨져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형사들은 영장을 위한 공식적인 근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친척들의 증언, 행동의 이상함, 아내의 치료에 대한 이야기의 불일치. 그리고 바로 이 순간 2주간의 감시 끝에 메이플가의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다. 익명의 전화는 형사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었다. 즉시 확인하기 위한 공식적인 근거. 순찰대원들은 이미 집에 있었고 로버트가 한 방을 열어달라는 요청에 이상하게 반응하는 것을 이미 보았다. 해리스 형사는 1시간 안에 긴급 수색영장을 받았다. 메이플가의 집으로 6명의 경찰관과 2명의 범죄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출동했다. 자정쯤 그들이 문을 두드렸다. 로버트가 문을 열었다. 침착해 보였고 심지어 약간 짜증난 듯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해리스는 영장을 제시했다. 가능한 범죄 신고와 관련하여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버트는 말없이 문서를 읽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경찰관들은 1층부터 시작했다. 거실, 주방, 욕실, 로버트의 침실, 모든 찬장, 모든 서랍을 확인했다. 다른 사람의 존재 흔적을 찾았다. 최소한의 것만 발견했다. 욕실에 칫솔 하나, 주방에 컵 하나, 옷장에는 남자 옷만 있었다. 모든 것이 로버트가 정말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해리스는 믿지 않았다. 너무 많은 세부 사항들이 일치하지 않았다. 2배의 음식, 증가된 물 소비량, 닫힌 창문. 경찰관들은 복도로 올라갔다. 문이 3개 있었다. 2개는 열려 있었는데 화장실과 상자가 있는 작은 방이었다.
세 번째 문은 닫혀 있었다. 해리스는 로버트에게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로버트는 몇 시간 전 순찰대원들에게 말했던 것과 똑같이 대답했다. 창고이고 열쇠는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고. 해리스는 다투지 않았다. 경찰관들에게 문을 부수라고 명령했다. 로버트는 반대하지 않았다. 옆에 서서 말없이 지켜봤다. 밀러 경관이 쇠지뢰로 자물쇠를 부쉈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들이 그 뒤에서 본 것은 모두를 멈추게 했다. 그곳은 창고가 아니었다. 작은 방, 10평방미터 정도. 기키한 냄새가 즉시 코를 찔렀다. 바닥에는 매트리스, 더러운 담요, 구석에는 양동이, 빈 병들, 음식물 찌꺼기들, 그리고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매트리스에 앉아 있었다. 야위고 쇠약해 보였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길고 거의 허리까지 내려왔다. 옷은 더러웠다. 불이 켜지자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을 가늘게 떴다. 아무 말 없이 경찰관들을 바라봤다. 해리스가 방으로 들어섰다. 조용히 물었다. 이름이 뭐예요? 여자는 몇 초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거의 들리지 않게 말했다. 메리. 해리스는 로버트에게 돌아섰다. 그는 문가에 서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다. 해리스가 물었다. 이 여자는 누구입니까? 로버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내 아내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에 있었습니까? 로버트는 메리를 바라봤다. 그리고 해리스를. 조용히. 오래됐습니다. 경찰관들은 구급차를 불렀다. 구급대원들은 10분 후에 도착했다. 메리를 현장에서 바로 진찰했다. 탈수, 영양실조, 밀폐된 공간에 오래 머물렀음을 나타내는 여러 징후들. 그녀는 방에서 나왔다. 천천히 벽에 의지하며 걸었다. 다리는 거의 말을 듣지 않았다. 구급대원들이 양쪽에서 부축했다. 로버트는 즉시 체포되었다. 권리가 낭독되었다. 그는 말없이 들었고 저항하지 않았다. 경찰관들은 수갑을 채우고 차로 데려갔다. 범죄 현장 전문가들은 집에서 계속 작업했다. 그들은 이 방의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해야 했다. 벽의 모든 긁힌 자국들, 바닥의 모든 흔적들. 해리스는 문 안쪽을 검사했다. 자물쇠도 손잡이도 없었다. 매끄러운 표면뿐이었다. 메리는 아무리 원해도 혼자 나갈 수 없었다. 벽에는 긁힌 자국들이 있었다. 수천 개의 긁힌 자국들. 메리는 날짜를 세고 있었다. 해리스는 세어보려 했다. 약 5천 개의 표시. 그것은 14년이었다. 그 후 표시는 멈췄다. 범죄 현장 전문가들은 매트리스 아래서 공책을 발견했다. 페이지들은 작은 글씨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첫 번째 기록들은 연결되어 있었고 마지막 기록들은 문구의 파편들이었다. 이 모든 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로버트 휴즈가 아내를 16년 동안 감금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하지만 형사들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을 이해해야 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는가? 범죄 현장 전문가들은 다음 날 아침부터 방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시작했다. 로버트 첸 전문가의 지휘 아래 5명의 전문가팀이 작업했다. 그는 20년의 경험과 수백 건의 범죄 현장 조사를 해냈다. 하지만 그는 이 사건을 나중에 가장 불안한 사건 중 하나라고 부를 것이다. 가장 먼저 모든 공간을 촬영했다. 모든 구석, 모든 세부 사항을. 그리고 체계적인 분석을 시작했다. 문은 특히 꼼꼼하게 조사했다. 바깥쪽에는 평범한 자물쇠가 있었다. 하지만 안쪽에는 손잡이도 어떤 메커니즘도 없었다. 문은 오직 바깥쪽에서만 열렸다. 첸 전문가는 개조 흔적을 발견했다. 문은 원래 평범한 실내문이었다. 하지만 누군가 그것을 강화했다. 안쪽에 금속 판을 추가했다. 더 강력한 자물쇠를 설치했다. 작업은 깔끔하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졌다. 로버트가 분명히 준비에 시간을 들였다. 창문은 다음으로 확인했다. 밖에는 못으로 박은 나무 판자들이 있었다. 안쪽 유리는 온전했지만 판자들 때문에 쓸모없었다. 유리를 깨뜨려도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첸은 환기 틈새를 측정했다. 문 아래의 좁은 틈, 천장 근처 벽의 작은 구멍, 최소한의 공기 유입. 전문가는 계산했다. 이 정도 크기의 공간에 대한 공기 교환은 정상의 약 30% 정도였다. 질식하지 않을 정도는 되었다. 편안함을 위해선 부족했다. 벽은 센티미터 단위로 조사했다. 매트리스에 앉아있는 사람의 키 높이에서 거의 모든 표면이 긁힌 자국으로 덮여 있었다. 전문가들은 샘플을 채취했다. 분석 결과 긁힌 자국은 손톱으로 생긴 것이었다. 현미경 아래에서는 피부와 혈액의 흔적이 보였다. 메리는 수년 동안 벽을 긁었다. 손톱은 닳고 부러지고 피가 났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했다.
매트리스는 감식을 위해 압수했다. DNA 분석 결과 한 여자가 그 위에 오랫동안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생물 물질의 흔적은 메리 휴즈와 일치했다. 구석의 양동이도 증거물이 되었다. 전문가들은 최소 10년 동안 화장실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었다. 물병들은 수집되어 다시 세워졌다. 23개. 모두 로버트가 지역 상점에서 정기적으로 구매하던 한 브랜드였다. 형사들은 영수증을 확인했다. 로버트는 지난 몇 년 동안 2주마다 12병짜리 이 물을 꾸준히 구매했다. 간단한 계산 결과 2주의 한 묶음은 하루에 약 2병이었다. 하나는 로버트를 위한 것이고 하나는 메리를 위한 것이었다. 음식물 찌꺼기는 분석을 위해 보냈다. 통조림, 빵, 간단한 식품, 상하기 쉬운 것은 없었다. 로버트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첸 전문가는 상세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의 결론은 명확했다. 공간은 의도적으로 개조되었다. 문은 강화되었다. 자물쇠는 특별히 설치되었다. 창문은 밖에서 막혔다. 환기는 최소한이었다. 이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니었다. 이것은 사람을 장기간 구금하기 위한 계획적인 구조물이었다. 첸은 또한 어떤 오락이나 활동수단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책도, 라디오도, 텔레비전도 없었다. 오직 매트리스, 양동이, 그리고 벽뿐이었다. 감식을 자문한 심리학자는 자신의 결론을 내렸다. 감금 조건은 엄중한 교도소의 독방과 일치했다. 하지만 심지어 교도소의 수감자들도 더 많은 권리를 가진다. 산책, 의료 지원, 사람들과의 접촉. 메리는 16년 동안 이 모든 것을 가지지 못했다. 형사들은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다. 로버트의 차고에서 도구들을 발견했다. 드릴, 톱, 망치. 모두 깨끗하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전문가들은 문에 있는 흔적과 이 도구들을 비교했다. 완전히 일치했다. 로버트가 직접 방을 개조했다. 건설 자재 상점 기록을 확인했다. 로버트는 2003년 4월에 자재를 구매했다. 금속판, 자물쇠, 나무 판자, 못, 방 개조에 필요한 모든 것. 이것은 메리가 삶에서 사라진 바로 그 시기에 일어났다. 이제 그림은 완전히 맞춰졌다. 로버트는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계획했다. 방을 준비하고 자재를 구매하고 문을 개조했다. 그리고 16년 동안 아내를 그 안에 가두었다. 로버트는 체포된 후 여러 차례 신문을 받았다. 첫날은 침묵했고 변호사를 통해서만 대답했다. 하지만 셋째 날 그의 전략이 바뀌었다. 로버트는 해리스 형사와 만남을 요청했다. 증언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변호사가 동석했지만 로버트는 대화를 고집했다. 해리스는 녹음기를 켰다. 로버트는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한 모든 일은 메리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2003년 봄, 그녀는 심각한 문제를 겪기 시작했다. 우울증 발작, 공격성, 자해 시도. 로버트는 구체적인 사건들을 묘사했다. 2003년 3월, 메리가 욕실 거울을 깨했다. 4월, 유리 조각으로 손목을 그드려 했다. 로버트가 그녀를 막고 집안의 모든 날카로운 물건을 치웠다. 해리스는 말없이 들었다. 로버트는 계속했다. 메리가 의사에게 가는 것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강제로 정신병원에 갇힐까봐 두려워했다고. 로버트에게 구급차를 부르지 말고 친척들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고. 로버트의 주장에 따르면 메리 자신이 고립을 요청했다고 한다. 자신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를까봐 두려워했다고. 로버트는 밤에 그녀를 방에 임시로 가두는 데 동의했다. 임시적인 해결책은 영구적인 것이 되었다. 메리의 상태는 악화되었다. 로버트는 그녀를 혼자 두는 것을 두려워했다. 계속 가두어 두었다. 세월이 흘러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해리스는 질문했다. 왜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았나? 로버트는 대답했다. 메리가 단호하게 거부했다. 병원에 보내지 말라고 애원했다. 로버트는 스스로 그녀를 돌보겠다고 약속했다. 변호사가 해리스에게 서류 폴더를 건넸다. 의료 기록이었다. 로버트는 이 모든 해 동안 그것들을 보관하고 있었다. 해리스는 서류들을 훑어봤다. 1999년 기록. 메리가 우울증을 호소하며 심리학자에게 상담을 받았다. 항우울제 처방. 2001년 기록. 재방문. 메리는 불안감과 수면 문제를 호소했다.
심리학자는 치료를 계속할 것을 권장했다. 마지막 기록 2003년 2월 메리가 주치의를 방문했다. 자살 충동이나 공격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우울증 진단은 있었다. 로버트는 이 서류들을 증거로 사용했다. 메리가 정말로 정신건강 문제가 있었다. 그의 주장은 어느 정도 근거를 얻었다. 해리스는 서류들을 가져갔다. 감식반이 진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트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형사들은 기록들을 확인하기 위해 보냈다. 서류들은 진본으로 판명되었다. 메리는 정말로 2003년까지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요한 세부 사항을 지적했다. 우울증이 공격성과 같은 것은 아니었다. 메리가 진단받은 병명은 주변 사람들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다. 그것은 내적인 상태이지 외적인 것이 아니었다. 해리스는 정신과 의사에게 자문을 요청했다. 전문가는 메리의 의료 기록을 검토했다. 결론을 내렸다. 이 서류들에는 격리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어떤 것도 없었다. 우울증은 치료와 약물로 치료된다. 방에 가두는 것이 아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인원 감축이었다. 해리스 형사는 로버트의 전 동료들을 찾아냈다. 그들은 다른 버전을 이야기했다. 토마스 데이비슨 매니저는 로버트를 잘 기억했다. 유능하지만 이상한 직원으로 묘사했다. 로버트는 다른 부서의 작업을 통제하려 했다. 불필요한 조언을 했다. 동료들이 자신의 방법을 따르도록 고집했다. 거절당하면 로버트는 공격적으로 반응했다. 물리적으로는 아니었지만 심리적으로. 소문을 퍼뜨렸다.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권위를 훼손했다. 데이비스는 로버트와 이야기하려 했다. 그러한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로버트는 형식적으로 동의했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 갈등은 계속되었다. 2004년 초 로버트의 동료 제이퍼 파커는 그의 행동에 대해 불평했다. 로버트는 끊임없이 그녀의 작업을 비판하고 모든 세부 사항을 통제하려 했다. 제니퍼는 압박감을 느꼈다. 경영진은 조사를 진행했다. 여러 직원이 확인했다. 로버트가 독성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사람들을 조작하려 한다. 경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회사는 로버트에게 자발적으로 사임하거나 해고될 것을 제안했다. 로버트는 전자를 선택했다. 공식적으로는 감원으로 처리되었다. 해고 후 로버트는 재택근무로 전환했다. 소규모 회사들과 계약, 사람들과의 최소한의 교류. 형사들은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다. 2002년 로버트와 메리의 이웃 바바라 킹은 로버트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불평했다. 바바라는 말했다. 로버트가 그녀의 마당에 대해 여러 번 지적했다. 잔디를 잘못 깎는다고 말했다. 그녀의 울타리가 잘못된 색으로 칠해졌다고. 차가 불편하게 주차되어 있다고. 바바라는 처음에는 무시했다. 그 후 로버트가 더욱 강요하기 시작했다. 매주 새로운 지적을 하며 다가왔다. 바바라는 그에게 자신을 내버려두라고 요청했다. 로버트는 화를 냈다. 인사하는 것을 멈췄다. 바바라를 완전히 무시했다. 그랜트 박사는 이 모든 사실을 자신의 분석에 포함시켰다. 결론을 내렸다. 로버트는 통제적인 행동에 지속적인 패턴을 보인다. 이것은 상황적인 반응이 아니다. 이것은 그의 성격의 일부이다. 두 번째 전문가인 마이클 챙 박사는 이 결론을 확인했다. 중요한 세부 사항을 추가했다. 로버트는 다른 사람들을 동등하게 인식할 수 없다. 그는 그들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거나 자신의 통제에 대한 위협으로 본다. 메리는 그의 권력 아래 완전히 있었다.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물리적으로 의존했다. 로버트에게 이것은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로버트가 보살핌에서 행동했다는 변호의 주장은 무너졌다. 전문가들은 그것을 단호히 일축했다. 그랜트 박사는 결론에 썼다. 비고인의 행동 동기는 권력과 통제의 실현이었다. 피해자가 자신을 고립시켜달라는 요청에 대한 이야기는 비고인이나 피해자의 심리적 프로필과 일치하지 않는다. 검사는 필요한 것을 얻었다. 전문가의 결론은 로버트의 변호를 완전히 파괴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증언을 들을 차례였다. 메리 자신의 증언. 해리스 형사는 두꺼운 서류 폴더를 들고 신문실로 들어섰다. 로버트는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옆에는 그의 변호사가 있었다. 카메라를 켜고 녹화를 시작했다. 해리스는 정신과 감정 결과를 테이블에 놓았다. 40페이지짜리 방대한 문서였다. 로버트에게 읽어보라고 요청했다. 로버트는 말없이 읽었다. 얼굴은 여전히 침착했다. 다 읽고 서류를 내려놓았다. 말했다. 전문가들이 틀렸다. 해리스는 무엇이 틀렸냐고 물었다. 로버트는 대답했다. 그들은 메리를 모른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정말로 아내를 돌봤다.
자신이 한 모든 일은 필요했다. 해리스는 사진들을 꺼냈다. 메리가 갇혀있던 방, 바닥에 매트리스, 구석에 양동이, 벽에 긁힌 자국들, 판자로 막힌 창문. 사진들을 로버트 앞에 펼쳐놓았다. 물었다. 이것이 보살핌입니까? 로버트는 사진들을 바라봤다.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말했다. 네, 메리는 안전했습니다. 제가 상황을 통제했습니다. 해리스는 다음 사진을 보여주었다. 안쪽에 손잡이가 없는 문, 강화된 자물쇠, 금속 판. 물었다. 아내가 스스로 고립을 요청했다면 왜 문을 강화해야 했습니까? 로버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그녀가 마음을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발작 시에 나가려고 시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험했을 겁니다. 해리스는 친척들의 증언을 꺼냈다. 메리 여동생의 말을 읽어주었다. 로버트는 2003년 훨씬 전부터 그녀를 고립시켰다. 돈, 친구, 직업을 통제했다. 로버트는 아무런 감정 없이 들었다. 그는 말했다. 나는 메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도왔습니다. 그녀는 약하고 우유부단했습니다. 지도가 필요했어요. 변호사가 개입하려 했다. 그는 이러한 질문들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해리스는 반박했다. 이것은 직접적인 동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신문은 계속되었다. 해리스는 로버트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파헤쳤다. 불일치와 모순을 지적했다. 왜 16년 동안 의사에게 가지 않았습니까? 로버트는 대답했다. 메리는 병원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이웃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까? 로버트는 대답했다. 그것은 가족 문제였습니다. 왜 메리는 산책조차 나갈 수 없었습니까? 로버트는 대답했다. 너무 위험했습니다. 해리스는 메리의 수첩에서 나온 기록들을 보여주었다. 제발 내보내주세요. 집에 가고 싶어요. 그는 큰 소리로 읽었다. 그는 물었다. 이것은 돌봄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로버트는 침묵했다. 신문 내내 처음으로 즉시 답을 찾지 못했다. 해리스는 계속했다. 그는 재정 기록을 보여주었다. 로버트는 2003년 4월에 방 개조 재료를 구입했다. 금속, 자물쇠, 판자. 이 모든 것은 메리의 공격적인 발작이 시작되기 전이었다. 그는 물었다. 당신은 미리 감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변호사가 반박했다. 그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 해석이라고 말했다. 로버트는 다른 목적으로 재료를 구입했을 수도 있다. 해리스는 영수증을 꺼냈다. 그는 읽었다. 금속판, 강화 자물쇠, 고강도 경첩. 이것으로 문을 강화하는 것 외에 무엇을 더 만들 수 있습니까? 로버트는 말했다. 나는 준비했습니다. 만약을 위해서요. 해리스는 물었다. 무엇을 위해서요? 아내를 16년 동안 가두기 위해서요? 로버트는 대답하지 않았다. 신문은 4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해리스는 사실, 증언, 증거로 압박했다. 로버트는 버텼지만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5번째 시간 해리스는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다. 메리를 그녀의 의지에 반하여 가두어 두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로버트는 변호사를 쳐다보았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로버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했다. 그녀는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대신해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로버트, 저는 상황을 통제했습니다. 네. 통제했습니까? 아니면 감금했습니까? 로버트는 1분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그게 하나가 다른 것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형사들이 얻을 수 있었던 인정에 가장 가까운 것이었다. 로버트는 사실상 확인했다. 그는 메리를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수년 동안 가두어 두었다. 변호사는 휴식을 요청했다. 해리스는 동의했다. 신문은 중단되었다. 그러나 자료는 충분했다. 로버트의 증언은 변호인의 주장과 모순되었다. 그는 스스로 통제를 인정했고 메리를 대신해 결정을 내렸음을 인정했으며 고립을 인정했다. 검사는 기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었다. 이제 사건은 메리의 증언과 그녀가 겪었던 일에 대해 말할 의지에 달려 있었다. 메리는 풀려난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수잔 라이트 박사가 이끄는 전문가 팀이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그들은 16년간의 감금으로 인한 후유증을 기록해야 했다. 결과는 숙련된 의사들에게도 충격적이었다. 메리의 체중은 키 165cm에 42kg이었다. 심각한 영양실조였다.
라이트 박사는 말했다. 이러한 수치는 보통 장기간의 굶주림에서 관찰됩니다. 근육 위축. 메리는 거의 걸을 수 없었다. 다리가 체중을 지탱하지 못했다. 움직임이 없어 근육이 위축된 것이다. 물리치료사는 이 상태를 완전히 움직이지 않고 수년을 보낸 사람의 상태와 같다고 평가했다. 피부는 창백하고 거의 투명했다. 햇빛 부족으로 심각한 비타민 D 결핍이 발생했다. 분석 결과 수치가 정상 기준치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치아 상태는 끔찍했다. 다발성 충치, 잇몸염증. 치과 의사는 최소 10년 동안 구강 위생이 없었음을 기록했다. 시력은 약해져 있었다. 안과 의사는 메리의 눈이 밝은 빛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다. 반쯤 어두운 곳에서 수년 동안 지내면서 동공 반응이 변했다. 의사는 말했다. 회복 가능하지만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심리 상태는 별도로 평가되었다. 마이클 톰슨 박사가 1차 검사를 실시했다. 메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모든 징후를 보였다. 불안감, 거리감, 언어장애. 그녀는 조용히 짧은 문장으로 말했다. 시선을 피했다. 간단한 질문에도 한 단어 한 단어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지연되어 대답했다. 톰슨 박사는 말했다. 장기적인 심리적 외상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메리는 너무 오랫동안 고립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사회적 기술이 위축되었습니다. 범죄 수사관들은 샘플을 요청했다. 머리카락, 피부, 손톱의 DNA. 메이플거리 방에서 채취한 샘플과 비교했다. 완벽하게 일치했다. 의료진은 손목과 발목의 흔적을 기록했다. 오래된 흉터, 오래전에 아문 것들이었다. 라이트 박사는 추측했다. 아마 메리를 한동안 묶어두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혈액 분석 결과 만성적인 영양실조가 나타났다. 단백질, 철분, 주요 비타민 수치가 모두 치명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상태는 몇 달 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수년간의 불충분한 영양 섭취의 결과였다. 엑스레이는 초기 골다공증을 드러냈다. 움직임과 햇빛 부족으로 뼈가 약해진 것이었다. 라이트 박사는 설명했다. 이것은 폐쇄된 공간에서 수년을 보낸 사람들에게 특징적인 비가역적인 과정입니다. 이 모든 의료 데이터는 하나의 문서로 취합되었다. 의사들의 결론은 명확했다. 메리 휴지의 상태는 제한된 영양, 햇빛 부족, 최소한의 신체 활동 조건 하에서 장기간 강제 감금된 것에 해당한다. 이것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다. 로버트의 돌봄이라는 주장은 완전히 무너졌다. 어떤 돌봄도 이런 상태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검사는 의료 보고서를 받아 로버트의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형량 감경을 대가로 유죄 인정을 제안했다. 변호사는 문서를 검토했다. 변호할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증거는 반박할 수 없었다. 그는 로버트에게 합의에 동의하라고 권유했다. 그러나 로버트는 거부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고수했다. 자신이 옳게 행동했다고 믿었다.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갔다. 이제 모든 것은 메리가 남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었다. 형사 해리스는 또 다른 신문을 주선했다. 이번에는 새로운 자료들과 함께였다. 범죄 수사관들은 메리를 가두었던 방의 상세한 비디오를 촬영했다. 모든 세부 사항이 완벽하게 기록되었다. 로버트는 아침에 신문실로 끌려왔다. 변호사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카메라를 켜고 녹화를 시작했다. 해리스는 로버트 앞에 노트북을 놓았다. 그는 침착하게 말했다. 이것을 보셨으면 합니다. 주의 깊게요. 비디오 파일을 열었다. 녹화는 전체 화면으로 시작되었다. 가로 3m, 세로 3.5m의 방, 긁힌 자국으로 뒤덮인 곰팡이 묻은 벽들. 카메라가 방을 천천히 훑었다. 바닥에 깔린 매트리스, 더럽고 눌려있고 얼룩져 있었다. 여러 군데 찢어진 얇은 담요, 베개 커버 없는 베개는 더러움으로 회색이었다. 로버트는 아무런 표정 없이 화면을 바라보았다. 얼굴은 평온했고 거의 무관심해 보였다. 손은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아무런 긴장도 없었다. 비디오는 계속되었다. 카메라는 방의 한 곰머리를 보여주었다. 플라스틱 양동이. 그 옆에는 줄지어 놓인 빈 물병들, 말라붙은 음식 찌꺼기가 있는 종이 접시들, 곰팡이가 핀 빵. 해리스는 로버트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마치 다른 사람 집을 촬영한 것처럼 비디오를 보았다. 부끄러움도 불편함도 없었다. 카메라는 벽을 클로즈업했다. 매트리스에 앉아있는 사람의 높이에서 전체 표면에 긁힌 자국들이 있었다. 수천 개의 작은 흔적들. 오퍼레이터는 한 부분을 확대했다. 긁힌 자국들이 처음에는 깔끔하고 균일하다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결국에는 그저 무질서한 선들이었다. 해리스는 이 장면에서 비디오를 멈췄다. 그는 물었다. 이 긁힌 자국들을 보셨습니까? 로버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해리스, 아내가 날짜를 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로버트는 짐작했습니다. 해리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불안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로버트는 잠시 생각했다. 대답했다.
아내는 안전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해리스는 비디오를 계속 재생했다. 카메라는 안쪽에서 본 물을 보여주었다. 매끄러운 표면, 손잡이도 열쇠 구멍도 없었다. 열 수 없었다. 오퍼레이터가 안쪽에서 문을 밀어버려 했다. 문은 1mm도 움직이지 않았다. 다음은 창문. 카메라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유리는 온전했지만 바깥쪽에는 두꺼운 못으로 박힌 판자들이 있었다. 유리를 깨더라도 탈출은 불가능했다. 빛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로버트는 보고 침묵했다. 해리스는 비디오를 멈췄다. 테이블에 손을 얹었다. 로버트의 눈을 보았다. 그는 천천히 또렷하게 물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해합니까? 로버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아내의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해리스는 인쇄된 서류를 꺼냈다. 메리의 상태에 대한 의료 보고서였다. 로버트 앞에 놓았다.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체중 42kg, 심각한 영양실조, 근육 위축, 스스로 걸을 수 없음, 빈높이 부족으로 인한 시력 손상, 만성 비타민 결핍. 로버트는 아무런 감정 없이 들었다. 해리스는 읽기를 마쳤다. 그는 물었다. 이것이 돌봄의 결과입니까? 로버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저는 그녀에게 매일 음식을 주었습니다. 물도요. 한 달에 한 번 옷을 갈아주었습니다. 양동이를 치웠고요. 그 외에 무엇이 더 필요했습니까? 해리스는 참지 못했다.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를 풀어주세요. 의사를 부르세요. 가족을 만나게 해주세요. 로버트는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녀는 외부 세계에 대처할 수 없었을 겁니다. 통제가 필요했어요. 변호사가 개입했다. 형사님, 제 의뢰인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제안합니다. 해리스는 무시했다. 메리의 수첩을 꺼냈다. 필요한 페이지를 펼쳤다. 기록들을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2004년 5월 15일, 제발 저를 내보내주세요. 제가 말을 잘 들을게요. 2004년 6월 3일, 엄마를 보고 싶어요. 제발요, 한 번만이라도요. 2005년 8월 12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저를 내보내주세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해리스는 기록 하나하나를 읽었다. 로버트는 조용히 들었다. 해리스는 수첩을 닫았다. 물었다. 16년 동안 그녀는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들었습니까? 로버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더 잘 이해했습니다. 해리스, 당신이 그녀를 대신해서 결정했습니까? 로버트, 네, 그녀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해리스, 누가 당신에게 그 권리를 주었습니까? 로버트는 형사를 놀란 듯 쳐다봤다.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제가 그녀의 남편입니다. 변호사가 발언을 요청했다. 그는 그의 의뢰인이 상황의 심각성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이 아니라 정신과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리스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당신이 한 일에 대해 후회합니까? 로버트는 망설이지 않았다.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다. 명확하고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아니요, 저는 필요한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호했습니다. 신문은 끝났다. 로버트는 끌려나갔다. 변호사는 남아있었다. 그는 해리스에게 조용히 말했다. 저는 그를 변호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해리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것이 문제였다. 녹화는 검사에게 전달되었다. 검사는 그것을 보고 결론을 내렸다. 동기에 더 나은 증거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로버트는 스스로 완전한 공감 능력의 부혜를 보여주었다. 이제 메리의 진술을 들을 차례였다. 수사팀은 범죄 재구성 절차를 지시했다. 이 정도 규모의 사건에서는 표준적인 관행이다. 로버트는 집으로 데려와 그의 행동을 재현하도록 요청받을 예정이었다. 그가 그 모든 세월 동안 메리를 어떻게 가두어 두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형사 해리스는 다음 주에 절차를 마련했다. 범죄 수사관, 검사, 로버트의 변호인이 참석했다. 모든 행동은 비디오로 기록되었다. 법정을 위해, 기록을 위해, 범죄의 완전한 그림을 위해. 로버트는 수갑을 찬 채 메이플 거리 집으로 이송되었다. 2명의 경찰관이 동행했다. 그는 침착하게 들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치 짧은 여행 후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해리스는 절차를 설명했다. 로버트는 그의 일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보여주고 설명해야 했다. 메리에게 어떻게 밥을 먹였는지, 어떻게 청소했는지, 상황을 어떻게 통제했는지. 로버트는 아무런 이의 없이 동의했다.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아침부터 시작했다. 로버트는 그의 일과를 설명했다. 아침 7시에 일어났다. 부엌에서 아침 식사, 커피, 토스트, 가끔 스크램블 에그.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아침이었다. 8시에 그는 메이리를 위한 음식을 준비했다. 과정을 보여주었다. 찬장에서 통조림을 꺼내 캔을 열었다. 종이 접시에 담았다. 빵을 더했다. 플라스틱 병에 물을 따랐다. 로버트는 접시를 방으로 가져갔다. 문 앞에서 멈췄다. 그는 설명했다. 여기서 저는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접시를 안쪽에 놓았습니다. 어젯밤 저녁 식사에서 남은 빈 접시를 가져갔습니다. 범죄 수사관들은 모든 움직임을 기록했다. 로버트는 모든 것을 냉정하게 체계적으로 시연했다.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그저 일상적인 일이었다. 해리스는 물었다. 아내와 대화했습니까? 로버트는 대답했다. 가끔요. 그녀가 어떻게 느끼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보통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묻지 않게 되었습니다. 로버트는 양동이를 어떻게 치웠는지 보여주었다. 하루에 한 번, 보통 저녁에. 문을 열고 양동이를 가져갔다. 화장실로 가져가 비웠다. 헹궜다. 다시 돌려놓았다. 그는 마치 쓰레기통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설명했다. 일상적인 집안일이었다. 밥을 먹인 후 로버트는 그의 일로 돌아갔다. 거실 컴퓨터에서 재택근무를 했다. 9시부터 5시까지 일반적인 사무직 직원처럼 서류를 처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메일에 답장했다. 점심에는 스스로 식사를 준비했다. 부엌에서 식사를 했다. 가끔 TV를 켰다. 뉴스를 보았다. 오후에는 날씨가 좋으면 마당으로 나갔다. 잔디를 깎고 꽃에 물을 주고 길을 쓸었다. 누군가 지나가면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로버트는 하루의 이 부분을 보여주었다. 마당으로 나가 잔디 깎기 옆에 섰다. 그는 설명했다. 보통 수요일에 잔디를 깎았습니다. 약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이웃들이 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이었습니다. 해리스는 들으면서 이 상황의 끔찍함을 이해했다. 로버트는 아내가 갇혀있는 방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잔디를 깎았다. 밖의 삶은 평소와 다름없이 계속되었다. 안에서는 16년 전에 시간이 멈춰 있었다. 저녁이 되자 로버트는 다시 음식을 준비했다. 자신과 메리를 위한 저녁 식사였다. 과정을 보여주었다. 2 접시에 2가지 요리. 하나는 자신을 위해 남겨두고 다른 하나는 방으로 가져갔다. 문을 열고 접시를 놓았다. 점심 접시를 가져왔다. 문을 닫고 열쇠로 잠갔다. 자신의 저녁 식사로 돌아갔다. 저녁 식사 후에는 TV. 로버트는 안락 의자에 앉아 저녁 프로그램을 켰다. 드라마, 뉴스, 다큐멘터리. 평범한 저녁이었다. 밤 10시에는 잠자리에 들었다. 로버트는 자신의 침실을 보여주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침대 옆 탁자, 램프, 책. 악몽 없이 편안하게 잠들었다. 범죄 수사관들은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다. 로버트는 하루 종일을 보냈다. 기상부터 취침까지. 그의 일상은 지극히 평범했다. 일, 집안일, 휴식. 유일한 차이점은 하루에 2번 문을 열었다는 것이다. 방에 갇힌 사람에게 밥을 먹였다. 그리고는 평소처럼 삶을 계속했다. 해리스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방에는 얼마나 자주 들어갔습니까? 로버트는 생각했다. 대답했다. 거의 안 들어갔습니다. 한 달에 1번 정도요. 그냥 문을 열고 모든 것이 괜찮은지 확인했습니다. 메리는 보통 매트리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침묵했다.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검사는 들으면서 메모를 냈다. 이 재구성은 중요한 것을 보여주었다. 로버트는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실수나 임시방편이 아니었다. 이것은 시스템이었다. 잘 정비되고 규칙적이며 일상적인 시스템이었다. 16년 동안 같은 일과가 반복되었다. 로버트는 밖에서 평범한 삶을 살았다. 일하고, 소통하고, 집안일을 했다. 그리고 동시에 아내를 감금했다. 그 방에서 일어난 일에 비해 그의 행동의 평범함은 모든 것을 더욱 소름끼치게 만들었다. 저는 하루나 이틀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검사, 얼마나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습니까? 메리는 침묵했다. 심리학자를 쳐다봤다. 톰슨 박사는 조용히 무언가를 말했다. 메리는 고개를 저었다.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세월이 하나로 합쳐졌어요. 검사는 그녀의 기록이 담긴 수첩을 보여주었다. 물었다. 이것을 썼던 것을 기억합니까? 메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매일 그에게 저를 내보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는 듣지 않았어요. 검사, 그는 왜 당신을 가두어 두었는지 설명했습니까? 메리, 제가 아프다고 말했어요. 고립이 필요하다고. 그가 저를 돌보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아프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집에 가고 싶었어요. 메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톰슨 박사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메리는 잠시 멈췄다가 마음을 가다듬었다. 이어서 말했다. 저는 소리쳤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벽을 긁었어요.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아니면 들었지만 돕지 않았어요. 검사, 그 모든 세월 동안 무엇을 느꼈습니까? 두려움, 절망. 저는 그곳에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저를 찾지 못할 거라고. 제 삶이 그렇게 끝날 거라고요. 법정에는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움직이지 않고 들었다. 변호인은 반대 신문을 위해 발언권을 얻었다. 그는 메리의 증언에 조심스럽게 의문을 제기하려 했다. 2003년 이전의 그녀의 정신 상태에 대해 물었다. 우울증, 치료에 대해. 메리는 대답했다. 네, 저는 우울증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저를 위험하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저는 치료를 받았어요. 약도 먹었어요.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변호인, 남편은 당신이 자신을 고립시켜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합니다. 메리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저는 결코 저를 가두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어요. 결코요. 변호인은 더 이상 주장하지 않았다. 반대 신문은 끝났다. 판사는 로버트에게 발언권을 주었다. 그는 일어섰다. 메리가 있는 화면을 보았다. 침착하게 말했다. 저는 그녀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습니다. 그녀를 보호했습니다. 그녀는 무엇이 그녀에게 가장 좋은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메리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다. 톰슨 박사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판사는 로버트의 말을 끊었다. 충분합니다. 재판은 3일 동안 계속되었다. 증인, 전문가, 친척들의 증언. 사건의 모든 요소가 상세하게 다루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신뢰하는 것. 메리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 그녀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녀를 배신했다. 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심리학자들은 이 측면에 특히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메리는 모든 사람이 로버트 같지는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 했다. 세상이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첫 해가 끝날 무렵 그녀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센터의 몇몇 환자들과 친구가 되었다. 두려움 없이 직원들과 대화했다. 작은 발걸음이었지만 중요한 발걸음이었다. 메리의 친척들도 인터뷰를 했다. 여동생 제니퍼는 기자들에게 매일 그녀를 괴롭히는 죄책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말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로버트는 2003년 훨씬 전부터 메리를 고립시켰어요. 통제의 징후를 보았어요. 하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가족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제니퍼는 인터뷰 도중 울었다. 반복해서 말했다. 제가 고집했어야 했어요. 확인했어야 했어요. 아마 그랬다면 메리는 그 방에서 16년을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이웃들도 죄책감을 느꼈다. 30년 동안 이웃에 살았던 바바라 킹은 말했다. 저는 로버트를 믿었어요. 그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예의 바르고 침착했어요. 닫힌 문 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다른 이웃들도 확인해 주었다. 로버트는 그들의 공동체의 일부였다. 인사를 하고 돕고 대화를 이어갔다. 아내를 가두고 있다는 징후는 전혀 없었다. 바로 이것이 가장 무서운 점이었다. 범죄는 모두의 눈앞에서 벌어졌다. 평범한 집에서, 조용한 거리에서,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메리 휴즈 사건은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언론은 몇 달 동안 이 사건을 보도했다. 토크쇼에서 논의되고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분석되었다. 주된 질문은 어디에서나 똑같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경찰, 이웃들이 있는데 어떻게 한 사람을 16년 동안 고립시킬 수 있었을까?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이것은 숨겨진 가정 통제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로버트는 완벽한 위장을 만들었다. 아내의 존재를 부정하지도 완전히 숨기지도 않았다. 단지 정보를 통제했을 뿐이다. 심리학자이자 가정폭력 전문가인 엘리자베스 그랜트 박사는 논평했다. 이러한 사례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고립은 항상 물리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심리적 통제, 재정적 의존, 사회적 고립입니다. 메리의 사건은 극단적인 형태였다. 하지만 패턴은 동일했다. 입법자들은 이 사건을 가정통제법을 강화하는 근거로 삼았다. 몇몇 주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장기간 결석하는 사람에 대해 의무적인 조사를 도입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프로토콜을 재검토했다. 이제 한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사라지고 친척들이 치료를 언급하면 의료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라. 메리는 계속 회복 중이다. 그녀는 여동생 제니퍼와 함께 살기 위해 이사했다. 서서히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고 있다. 치료를 받고 친구들을 만나고 공원을 산책한다. 그녀는 2003년 이전의 자신으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16년은 지워질 수 없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가 있다. 그리고 로버트 휴즈는 남은 생애를 감옥에서 보낼 것이다. 가석방 없는 30년. 그는 여전히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메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괴물은 항상 괴물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때로는 잔디를 갖고 이웃에게 인사를 하며 지극히 평범해 보인다.